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4차 산업혁명의 내일을 진행을 맡게 된 이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전에 없던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의 이원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쓰나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하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인한 생산의 기계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따지고 보니 그 사이에 3번의 산업혁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살펴보면 2차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증기기관 이후에 네. 전기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 이제 그 후에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이 자동화된 것.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그것들과 다르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산업 체계에서 물리, 생물, 정보 분야는 서로 이렇게 담을 넘을 수 없는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이들 사이의 경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진 경계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알파고와 또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배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기존에 있던 슈퍼컴퓨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거를 굉장히 오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들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세돌 알파고 바둑 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거를 지켜보면서 정말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1년 전 중계 방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알파고가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두었을 때 많은 기사들이 그거를 악수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그 기계는 아직 인간을 따라오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리곤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 악수 때문에 알파고를 도저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가 없었죠. 이제 이것처럼 기존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직관에 반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저희가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바로 그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창의성이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빠른 전자계산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창의성 말씀을 드렸으니 네. 과연 그럼 창의성이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다 창의성이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음악이나 미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저희가 창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인간의 역사에서 창의성이 만들어낸 변화만큼 되려면 그것이 이제 음악과 미술 같아야 돼요. 그게 음악과 미술 같다라는 거는 정말 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미술이나 음악의 사조가 이렇게 정착을 한다는 건 그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도 변하고 가난했던 예술가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는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경제에 개입을 해서 그리고 사람의 일자리에 개입을 해서 이런 식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회가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 이런 관련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졸업생들에게는 참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속설들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인문계는 이제 취직도 안 될 것이고 이공계는 굉장히 취직도 잘 되고 오히려 네. 뭐 일자리 얻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되돌이켜 보면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 홀대론이 또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저희가 당장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그 인문학적인 지성 자체에 좀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위대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근데 거기 1장 거의 뭐 첫 몇 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네. 철학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근데 철학이 죽은 이유가 현대 물리학이 이뤄놓은 성과들을 이해를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속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호킹 박사님이. 뭐 철학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과 호킹 박사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어떤 존재 근원을 밝힌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17세기의 철학자 물리학자나 18세기의 철학자 물리학자는 오늘날의 철학자 물리학자들보다 훨씬 소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철학자와 물리학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다른 언어와 다른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절을 사실은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공계가 훨씬 그 취직이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두 분야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아울러서 그 두 개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재가 훨씬 더 요구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공계적인 기술과 지성이 앞으로 모든 인문계적인 기술과 지성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인재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좀 전에 뭐 드렸던 말씀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융합, 종합, 인문학적 인재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이냐? 저는 이제 좀 대학의 책임을 더 돌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네. 저희가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굉장히 보편적인 우산 아래서 많은 학문 분야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대학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그 제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문들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라. 이런 본연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어떤 그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학생과 개인에게 강요하거나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그 인재들을 이 생겨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 질문 자체에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공대생이 뭐 레미제라블을 열심히 읽는다. 네. 이제 이러면은 마치 이제 이공계생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커리큘럼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취업의 가능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 젊은 시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가서 듣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각 모든 유니버시티 한국의 대학들이 교양학부 내지는 어떤 교양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각 학과의 어떤 그 전공 필수라든지 전공 기초에 관한 문호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고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공계와 인문학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교육 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될 텐데요. 어떤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해외 각 대학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그거 이제 먼저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주도가 되고 네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게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 십수년간의 미국 교육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주목하지 말고 기존의 3, 40년 동안에 뭔가 그 대학 제도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이 얼마나 그 충실하게 그 제도적인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충실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는가 그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한국에서 자녀들에게 그 코딩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뭐 조기 교육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나가면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코딩 교육을 시키던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지 뭐 전산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정말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을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기업의 전자회사의 부장님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전자겠죠. 예,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좋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의 전자회사의 부장님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다른 트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그 한 나라와 뭐 한 산업 자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과 그냥 평균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의 그 임금을 받는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 후자가 현실적인 목적이라면 아마 코딩 교육 같은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직업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미들 인컴이라고 하는 중산층의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계와 잘 어울리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주류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저희 학생들과 제가 그 무크라는 온라인 교육 그 온라인 강좌를 저희들이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무슨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식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이 나름대로 붐을 이루고 있는 건 맞지만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기 위해서 함께 듣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물리학, 수학이고요. 네. 그 기초학문이고 그 외에 뭐 사회학, 경영학, 의학 같은 그 전통적인 기초학문들 또 인문학의 분야들도 함께 같이 듣고 있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교육과 그리고 또 정책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그 뭐 노사정의 문제와도 사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20대에서 50대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들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스킬셋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는 그거를 배울 만한 여력과 시간이 있는 세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당장 40, 50대가 내가 퇴사를 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 사실 이제 국가 정책의 문제인데 4차 산업혁명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 정책이고 사회 정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중후 장대 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대규모 장치 산업이 이제 그러한데 그러한 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40, 50대가 이것이 이제 점점 비중이 이제 줄어들 텐데 이런 그 줄어드는 산업을 지금 이제 40, 50대가 퇴직할 때까지 담당을 하고 20, 30대는 새로 부상하는 산업에 이제 종사하도록 저희가 구조조정 내지는 구조 변화를 유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그 장치 산업이라든지 큰 산업들이 너무 빨리 쇠락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을 해서 이 그 기존의 40, 50대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지금 도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단 미래창조 과학부뿐만이 아니고 뭐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경제부라든지 산업부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리기에는 좀 어렵고 네.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고려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자, 이런 인공지능 이 키워드가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하나 저희가 걱정거리가 생긴 게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직업들이 좀 많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있고 불안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이게 주기적으로 있었던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고민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 리카르도나 찰스 베비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먼저 고민을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960년대에 그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타신 굿나르 미르달 선생님과 네. 한 십수 명의 지식인들이 미국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니까 실업 대책도 세우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노동 정책도 세우고 뭐 이런 공개 그 질의 서한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단기간에 어떤 그런 고통들이 그때마다 있었거든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60년대의 경험은 이후에 이제 그 3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서비스 일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의 또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시기가 또 10수년 동안 또 굉장히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업 증가가 이전에 비해서 단순 노무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화이트 칼라 또 고급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의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그 파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거의 인류의 경험을 보면 이런 단기적인 어떤 고통 후에 또 다시 안정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가 하면 또 반대로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분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거는 중산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내지는 약간 중간 위쪽에 임금을 받는 그 노동자의 상은 어떨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기계와 잘 지내는 그 기계에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 실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근로자를 저희가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인 기계와 잘 지낼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근데 실제 이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둑이 알파고가 한국에서 벌어졌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아시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바둑보다 체스가 먼저 인공지능한테 졌거든요. 네. 훨씬 전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그러면은 그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그 체스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렸냐? 새로운 리그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과 같이 체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자면 사회자님도 인공지능 한 대 갖다 놓고 저도 인공지능 한 대 갖다 놓고 2대2로 게임하는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프리스타일 대회라고 하는데 네네. 얼마 전에 커제 대국에서도 몇 가지 형태는 인공지능과 팀을 이뤄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 주 전쯤에 이창호 구단도 한국의 인공지능과 팀을 이루고 대만의 그 한 기사가 또 대만의 인공지능과 팀을 이뤄서 또 친선 대국을 벌인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인공지능과 실제로 그런 교섭과 상호작용을 해본 인간들, 체스 기사와 바둑 기사들은 신기하게도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대국을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뭐 이거를 경쟁자라든지 나를 대체한 어떤 적대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과도기 동안에는 일시적인 실업률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도기를 좀 잘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이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40, 50대와 20, 30대. 40, 50대는 그 직무 재교육을 받기에 늦은 나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이미 자영업으로 진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아마 이미 그 노동시장을 한번 거친 40, 50대가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실험들은 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 미국에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한국이 이제 그걸 하지 말 것이냐. 근데 여전히 좀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어떤 그 교육에 순응하고 그 교육의 어떤 자원 자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용하려는 그 자세는 이 아시아의 국가들은 조금 서구의 국가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는 그 평생 교육 내지는 직무 재교육에 대한 어떤 뭐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것을 아직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기술을 지금 대학 동안에 내지는 그 직장 초년생 동안에 확실히 빨리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되 이후에 그 자기의 이제 커리어 트래젝토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직들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직의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보통 뭐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기술의 종류와 깊이를 좀 더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도록 또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정교화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현재 기업과 정부 모두 또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을 텐데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또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분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자산 중에 하나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MF 이후에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뭐 멈췄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한 20년 동안의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왔고 그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지금 다시 재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과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나타날 단기적인 실업 그리고 어떤 그 사회 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공동의 어떤 노력과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대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상당히 그 고통의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독일과 같은 몇몇 선진 유럽 국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지금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 내지는 근로자들에게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우리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가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근로자 개인이 어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가 이제 크가지 추상적인 두 가지 목표가 이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지고 사람들이 잘 앞으로 이제 그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킬 것인가의 어떤 문제의 핵심이 될 텐데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보면 저는 이건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자식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기술, 산업, 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희의 그 자식, 이후 세대들이 자녀들이 공평한 출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저희가 있으면 아마 저희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 겪는 단기적인 고통이나 구조 변화를 때문에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지불할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사정의 합의를 이루고 사회적인 대타협이나 어떤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좋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이후의 세대, 내가 당장 더 적은 임금을 받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실업을 겪더라도 우리의 자식은 교육과 이후에 어떤 그 사회 진출의 기회가 굉장히 공평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아마 빠른 합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이 전환기를 겪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재 조건에 대해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의 이원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원재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